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그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3개월간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막바지 과목별 집중 공략을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텐데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 열심히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 집중 준비, 막바지 정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서연 씨와 정임선 씨 저희 강의와 함께 해주실 텐데 이런 질문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박서연 씨 어떠십니까? 연령 제한도 없고 공인중개사는 평생 직업으로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서 네. 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게 100세 시대의 가장 큰 또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서연 씨도 그런 이유로 준비를 하게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정임선 씨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근데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법률 용어가 네. 많이 나와서 그걸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생각도 드는데 이제 기본 상식도 많이 네. 늘어날 것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처음 이걸 접하면 용어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용어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역시나 네. 가장 어려우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3개월 동안 정말 과목별로 집중 마무리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알찬 강의로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요. 2차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공시법 특강 준비를 했습니다. 윤성종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공시법을 강의할 윤성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적법을 공부한다는 것이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를 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가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이동이라 그러는데 이 토지의 표시가 변동하는 이 토지이동의 절차를 공부하는 것이 지적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토지의 표시란 무엇인가? 그 토지의 표시 중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공시법 중에서 24문제 중에서 지적법이 12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4문제가 이 2장 토지의 표시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번의 형식이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별로 사소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동리거든요. 동리별로 지번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를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를 한다는 것은 그 지번을 가령 33의 1번지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주면서 요 앞에 숫자 33을 본번이라고 하고 요 뒤에 이 짝대기 뒤에 온 걸 우리가 1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33의 1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 지번 앞에는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기본법을 사용하는데 북서기본법이란 뭐냐? 자, 우리가 이 동서남북을 그 지번 부여 지역을 나눠 놨을 때 북서기본법이니까 북서쪽이 요쪽이죠. 북서쪽에서 1번을 주고 지번을 부여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주의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북동에서 남서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7개의 지적 공부의 지번이 부여가 되어 있지만 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4군데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지번의 형태가 다 틀려요. 왜냐하면 토지대장에는 이렇게 지번만 부여가 되어 있는데 임야대장과 임야도 앞에는 아까 봤듯이 앞에 산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는 그 뒤에 지목 부호가 이렇게 뒤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 등록된 지번 끝에 지목 부호를 표기한다. 지목의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지목의 부호를 표기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되죠. 그리고 지번의 부여 방법은 우리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모든 기본서에서 신규 등록부터 분할, 합병,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배워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특히 이 신규 등록과 도시개발이 완료된 사업 지역에 쓰이는 지번 부여 방식을 어디에서 똑같이 쓰이냐면 신규 등록에서 쓰던 방식은 등록 전환 지역에서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쓰던 지번 부여 방식은 요 행정구역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축척 변경 지역 3군데에서 똑같이 지번 부여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방식들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그리고 이제 지번 부여를 요 4가지 방식으로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앞에 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상당히 딱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것이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이 최종 본번, 최종 부번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이 짝으로 최종 본번이죠. 짝으로는 그 본번이 되어야지 답이에요. 그리고 최종 부번이란 말이 나오면 부번이잖아요. 그 짝이 부번이 돼야지 정답입니다. 아셨죠? 요게 최종 본번인데 그 다음에 짝이 부번이 나왔다 그럼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은 크게 2가지의 큰 공시의 효율성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속적으로 지번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본번사랑, 그러니까 본번만을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번이 33의 1번지 이렇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을 주로 써요. 하지만 만약에 연속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번을 사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신규 등록에서의 지번 부여 방식인데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떤 방식? 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요 4가지 중에서 지금 요거 신규 등록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신규 등록 방식에서 자, 지번 부여 지역이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국서기본법에 의해서 본번만으로 지금 50번까지 지번이 부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신규 등록이란 건 뭐냐면 어떤 토지가 이 지번 부여 지역 이 근처에서 새로 생기거나 바다를 메워서 새로운 땅이 생겼을 때 그것을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가령 이 4번 옆에 새로운 토지가 등록이 됐다. 바다를 메워서 이런 토지를 만들면 그 원칙을 어떻게 정하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즉 지금 요 새로 등록할 신규 등록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여기 4번이죠. 요 4번의 본번이 4번이니까 여기에다가 부번을 붙여서 글씨가 별로 안 예쁘네요. 4의 1번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50번까지 쓰고 본번인 51번을 쓰게 되면 가령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돌리러 갈 때 51번으로 배달하시려다가 이거 50번에서 51번이 저쪽에 가 있잖아요. 그럼 공시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쓴다. 1, 2, 3, 4의 1번지 이렇게 연속성이 유지가 되도록 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공시의 효율성,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가급적이면 본번만을 쓰고 싶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부번을 써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에 본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 자, 이 필지에
지번 부여 지역의 마지막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죠. 새로 부여할 토지가. 그럼 여기다가 그냥 51번 써도 연속성이 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51번 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얘가 10번 옆에 있는지 11번 옆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그때는 이렇게 그냥 본번을 써주더라.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이죠. 그다음에 여러 필지. 자, 이렇게 10번 옆에 여러 필지가 등록이 된 경우에는 10번 옆에 있다 그래서 그 부번을 10의 1, 10의 2, 10의 3 이런 식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지번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51, 52, 53, 54 이런 식으로 최종 본번인 50번에 그 다음 본번으로 연속적으로 지번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신규 등록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분할을 보시면은 분할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토지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해요. 그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은 보세요. 자, 한 필지의 토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한대요. 그러면 22번 토지를 세 개로 나눴으니까 그 중에서 한 필지를 22번으로 줬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토지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주더라. 그래서 22번이 있으면 22의 1, 22의 2 이런 식으로 부번을 부여하죠. 자, 그럼 22의 1번지를 한 번 더 분할을 하면 22의 1. 자, 분할 전 지번을 한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22번으로 22의 2번지로 끝났죠. 요 다음 순번인 3번과 4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 주거용, 사무용 건축물이 있다면 분할 후에 그 지번 중에 요거를 어떻게 써요? 그렇죠. 주거용, 사무용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다가 요 분할 전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합병인데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선순위 지번을 써야 돼요. 선순위를 써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선순위는 요게 22의 1일, 22, 23이면 요게 가장 선순위 같아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번만으로 쓰는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쓰니까 비록 얘네들이 순위가 같지만 누가 본번입니까? 얘가 본번만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순위가 느려서 안 되고 22번지에 본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자, 지금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합병 같은 경우에 주거용, 사무용 건축물로 쓰이던 요 지번을 합병 후에 하려고 하면은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22번을 쓰게 됩니다. 그 합병 전에 그 주거용, 사무용 건축물이 있던 지번을 여기다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란 것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필지를 경계가 굉장히 곡선이고 지저분하죠. 이거를 깨끗하게 이런 토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랬을 때 이런 경계선에 걸쳐 있는 지번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부번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본번만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래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 본번만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데 만약에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이 지금 요거 3개 남았죠. 근데 우리가 부여해야 할 지번은 이렇게 8개나 남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즉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쓰고요. 또 이런 방법 말고 블럭 방식으로 지금 지번이 중복된 지번이라고 만약에 25번을 뺐으면 25번을 뺐으면 23, 24번 두 개의 블럭을 지정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 뭐 봤냐면 좀 앞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지금 요 4가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봤죠. 그리고 지번 부여하는 방법을 본 다음에 준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준용하는 거.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배웠지만 시험 지문에서는 문제에서는 축척 변경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준용하는 것까지
한번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지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뭐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입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양입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 유지와 목장용지 이렇게 두 개의 토지가 있을 때 이런 종된 토지가요. 이렇게 목장이란 주된 토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작은 토지는 큰 목장용지에 이렇게 편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양입지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거나 다 양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양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30평방미터를 초과해도 양입이 안 되고 그 종된 토지의 크기가 주된 토지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목을 설정을 하려면 지목이란 것이 28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의 용도를 28개로 나눠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막 부여를 하면 안 되죠. 4가지의 설정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거 2개는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요 영속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영속성의 원칙은 원래 여기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여기 돌 캐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예전에 얘기한 그 채석장, 보통 채석장은 잡종지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잡종지를 예컨대 채석장을 한 1톤만 캐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면 임시적으로 채석장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잡종지로 안 바꾸고 애초에 있던 임야로 그대로 바꾸지 않겠다. 즉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정도 방법인데 특히 이 3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그 지목을 지금부터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뭐 시간상 다 훑어보진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양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우리가 양입에서 뭘 봤냐면 대는 양입이 안 된다 그랬죠. 요 종된 토지가 대면은 양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공장용지와 종교용지와 학교용지 있죠. 얘네들은 주거용 건축물 아까 대로 쓰이던 주거용 건축물마저 양입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 안에 들어오면 다 편입이 되고 양입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종교용지, 학교용지, 공원에 요 3용지에 사적지가 들어오면 사적지가 문화재가 있는 토지가 사적지인데 사적지를 양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장용지, 과수원, 묘지 이 3가지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을 양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위에 3가지 토지하고 요 밑에 3가지 토지하고를 서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엄청. 요거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물을 따라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28개 그 지목 중에 하천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유수다. 근데 국어는 하천이랑 좀 헷갈린 게 얘는 자연적이면서 소규모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소규모이면서 인공적인 물기를 우리가 국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답, 과목 이거 뭡니까? 밭이고 논이고 과수원이고 이제 이 목장용지가 아니라 목장용지 여기 잘못되네. 이거 유지거든요. 유지인데 전답과 유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답과는 얘네들은 다 재배를 해요. 농작물들이 가령 여기 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포함한 뭐 깻잎이라던가 상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이라고 하면 보통 깻잎, 상추, 마늘 그런 거나 키우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전에도 나무를 키우네. 뽕나무 뭐 그런 것들 키우거든요. 그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도 키우네.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뭐는 제외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과수류는 제외한다. 나무라고 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왜요? 과수류는 과수원이라는 지목에서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전답과는 다 재배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유지는 자생이란 말이 들어가요. 자생. 반대의 뜻이에요. 재배라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고 수확하는 거고 자생은 저절로 자라는 거죠. 물도 다 틀려요. 물도.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근데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는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상시, 이렇게 맞춤법이 많이 틀렸어 이거. 자,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서 같은 거 보면은 뭐 가령 답 같은 경우에 벼, 연, 미나리, 왕구를 키운다. 여기는 무슨 귤나무, 호두나무 그런 거 키운다. 그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딱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지목에서 또 이제 볼 게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만한 게 이겁니다. 자, 무려 이름이 뭐예요? 주차장법이죠. 주차장법에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이라는데 얘네들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적법상에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의 노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닌데 근데 왼쪽에 보니까 또 주차장법이라고 하는데 부설주차장이는데 여기는 또 주차장이라죠. 인근이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 지목에서 주차장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감자탕집을 하나 차렸어. 감자탕집을 하나 차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차장 있죠? 요런 주차장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장법에서 부설 주차장이에요. 따라서 요런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야. 왜? 요 감자탕집에 대양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자탕집이 대박이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이 인근에다가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면 그거는 주차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서 좀 헷갈릴 만한 게 똑같은 게 이겁니다. 이 경마장 있죠. 경마장하고 승마장을 주의하셔야 돼요. 경마장은 유원지예요. 그리고 승마장은 체육용지예요.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정모 씨 있죠. 그 경마장 가서 이 경마장은 배팅을 하는 곳이지 운동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여기서 말 어디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승마하고 있지 경마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셨죠? 참 고마워 죽겠어요. 이거 기억하기 쉽죠? 덕분에. 됐어요. 지목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28개의 지목 중에 요 천원 차장이라는 이 지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천원 차장. 요거는 첫 번째 글자를 딴 게 아니라 두 번째 글자로서 지목 부호를 따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지금 지번과 지목 배웠으니까 면적과 경계 배울 차례인데 경계는요. 우리가 이런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데 요 경계는 도상 경계, 요 경계는 지상 경계인데 우리가 도상 경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원래. 하지만 기술적 오류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상 경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의 결정 기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 뭐 뜨시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해요?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 절토는 상단부, 제방은 바깥쪽 어깨, 해수면은 최대만조이 최대만수인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얘네들이 잘 나와요. 얘네들이. 절토는 상단부고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죠. 어떻게 외우시냐면 요 절토가 마치 절터처럼 보여요. 절터. 절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단부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하단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분할 시에 원래 건축물을 지상에 걸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상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판결문, 그리고 공공용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경계를 분할할 때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필지를 개발하는 경우예요. 여러 필지를 개발하는 경우. 이것도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한국직업방송에서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1강당 25분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 한 3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험 문제예요. 아셨죠?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 무조건 한 문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마지막 면적 볼게요. 면적은 대축척과 소축척으로 나누는데 이 대축척의 경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00분의 1축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된 지역에서 쓰이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지역과 축척 변경에 쓰이고 있는데 대축척 지역에서는 경위 측량에서 좌표 면적 계산법 쓰고요. 소축척에서는 평판 측량과 전자면적 측정기 쓰는데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경위 측량은
경도와 위도죠. 그래서 좌표를 써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쓰거든요. 근데 전자면적 측정기는 이거랑 짝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왜냐면 이 시험장 딱 들어가면은 경위 측량하고 이 전자면적 측정기가 되게 비싸고 좀 좋아 보이죠. 전자란 말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 짝은 좌표, 평판, 좀 싸구려처럼 보이는 평판 측량이 전자면적 측정기는 의외로 짝이 됩니다. 아셨죠? 요거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구하는 법은요. 면적을 등록할 때 요거를 기준으로 5보다 높으면은 올리고 5보다 낮으면 내리면 돼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요 6개인데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지목과 지번을 변경한다. 합병을 한다. 가령 합병이란 것이 아까 봤지만 2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쳐서 등록하는 거죠. 면적을 그러면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 경계를 지워버리고 여기에 이전의 면적을 쟀죠.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고 이 나머지 6가지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딸딸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뭘 봤냐면 지적법에서 요 토지의 표시 4가지를 다 봤는데 4문제 이상 나옵니다. 4문제 이상 나와.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토지의 표시를 이해하셔야지 이 뒷부분도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시법 참 어려울 것 같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윤성종 교수님께서 쉽게 재미있게 이해가 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한정된 시간 안에 지금 강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강의 그야말로 쪽집게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면서 마무리 준비 알차게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